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미국 국방부 지도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펜타곤의 윗사람들이 무기를 만들어내는 방산업체와 결탁해서 쓸데없는 전쟁을 끝내지 않고 질질 끌고 있다고 했는데요. 일반 장병들은 자신을 좋아하지만 지도부가 문제다라면서 공개 저격을 한 겁니다. 얼마 전 전사한 미군들을 두고 패배자, 호구라고 했던 것이 더 비화되기 전에 화살을 군 지도부에 돌려서 이슈를 덮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 국방장관인 마크 에스퍼 장관을 자르기 위한 전초전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플로이드 사건으로 시위가 있었을 때 연방군을 보내겠다는 트럼프에 반대했던 에스퍼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크고 작은 의견 충돌이 있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국방장관을 해임하는 수는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하며 저격한 방산업체. 에스퍼 장관은 장관이 되기 전 레이시온이라는 군수업체의 로비스트였습니다. 레이시온은 럭키드 마틴처럼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패트리어트 미사일, 또 토마호크 미사일 등을 만드는 전통 있는 군사 무기 업체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절친으로 알려진 에스퍼 장관이 그만두게 된다면 그를 천거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입지가 좁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트위터 해고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또 트윗으로 개각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7,000번 가까이 언급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청원을 살펴보면 신상 공개, 출소 반대,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사람인 걸 알 수 있는데요. 누군지 짐작하십니까? 2008년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입니다. 조두순이 오는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재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커지고 있는데요. 사건 당시 조두순을 직접 면담 조사한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일용입니다. 네, 이 조두순 출소가 100일도 남지 않았어요. 세보니까. 근데 네, 교수님께서 조두순을 직접 프로파일링을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국민들이 출소에 대해서 이런 분노, 그다음에 우려, 걱정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저는 피해자 가족들이, 피해자 당사자나 가족들이 또 다른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우려스럽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두순은 보통의 여느 범죄자와 다르다. 법적인 잣대도 달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어떤 네. 부분을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아동 성범죄, 끔찍한 아동 성범죄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다가 특히 또 심신미약, 주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잣대를 가지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사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정말 살인의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좀 강력한 어떤 이 법 적용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발적이거나 충동적인 범죄라고 보기보다는요. 범행 전에 어떤 계획이 수립되었었고 또 독립된 공간에서 피해자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 이후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정말 그 잔혹하고 끔찍한 행위를 저질렀거든요. 네. 이것은 사실은 우발이나 충동도 주치 상태의 범죄다 이렇게 보기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계획이 들어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강력한 어떤 법 적용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가지고는 너무 모자라다. 그렇죠. 그리고 네. 그 범죄 자체가 아동 성범죄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어떤 법 적용이 반드시 당시에 있어야 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재범을 하면 어떡하냐. 또 피해자한테 또 다시 찾아가서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굉장히 걱정들이 많은데 우리 교수님은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세요? 그렇습니다. 이 재범의 우려가 가장 걱정이 네. 되고요. 왜냐하면 이런 범죄가 단순히 수감 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 범죄가 동기화되는 과정이 심리적인 변화를 일으켰겠느냐. 네네.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범의 우려도 있고 또 이게 쉽게
변화되지 않는 범행의 의도가 음. 남아 있다면 어느 순간에 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우리가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뭐 범죄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인제 아동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인 습성이 있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네. 또 이게 많이 예 걱정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아동 성범죄는 특히 네. 심리적인 문제와 밀접한 음. 관련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단순히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행위보다는 그 이면에 자기가 정말 그 외적에게 갖고 있는 시적인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음. 굉장히 연쇄성을 갖고 있고 위험한 이런 범죄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피해자가 굉장히 좀 두려워하지 않을까 이 가족들이랑 좀 긴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또 걱정이 많이 돼요. 이게 네. 접근 금지 신청이나 뭐 이런 건 안 되는 건가요? 사실 지금 이제 접근금지 법률이 시행이 되고 있죠. 네네. 그래서 당해 사건 피해자의 네. 그 일정 거리 안에 접근을 금지하는 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음.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주 이전의 강제력까지 포함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사실 다른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보다는 자기 거주지 인근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출소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 거주지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 아. 거주지로 돌아온다는 것이 결국 피해자와 인근한 장소에서 살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수정의 여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출소해서 거기로 돌아간다고 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사실 이제 강제 거주 이전까지는 그 음. 법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문제가 되겠죠. 피해자 아. 입장에서는 오히려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아이고. 되는 그런 뭐 안타까운 현실들이 아 좀 그건 일어나고 너무 있습니다. 불공평한데요 그거는 참. 네, 네.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만약에 나오면 전자팔찌는 차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효과가 이렇게 있나요? 일단 뭐 통계적인 수치를 본다면 네. 전자발찌가 상당한 어떤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저는 본질적으로 예방하는 의미로서는 그 효과가 좀 낮은 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음. 싶습니다. 그게 어떤 왜냐 의미인가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자발찌라는 것을 통해서 늘 감시가 되고 있다는 것이 범죄를 억제하는 의미가 큰 것이지 네. 애초에 그 범죄자가 갖고 있는 범죄 성향 자체를 억제한다라고 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제한 조치 당연히 필요하고요. 네네. 그걸 통해서 좀 더 심리적인 뭐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면 치료까지도 해야 되는 음. 이런 발전적인 어떤 조치가 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냥 감시받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뭐 효과는 있겠지만 이 네. 근본적으로 이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죠. 네네네. 그렇군요. 최근에도 사실은 출소 8일 만에 아동 성범죄자가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었어요, 전자발찌가 네. 있었는데도. 그리고 네네네. 예. 그렇죠. 근데 뭐 1 년에 한 60명 정도가 인제 뭐 전자발찌를 차고도 재범을 한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그런 얘기도 네. 있거든요. 네. 아 그럼 이게 확실히 뭐 충분하지는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제 전자발찌만으로 모든 범죄가 해결된다. 물론 네. 뭐 그렇게 보는 측면은 아니지만 음. 당연히 그런 제한 조치가 있어야 되죠. 네네. 강력한 제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단순히 그것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다 더 음.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좀 더 제한적이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이 개인에 대한 조치가 음. 병행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 알림이도 있지 않나요? 한 5년 네. 정도 이게 알림이가 가게 되고 전자발찌는 한 7 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네. 알림이 같은 경우도 모든 사람들한테 다 가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고요. 네. 뭐 인권의 침해 요소들이 많이 검토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 법안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우리 국민들이나 또 수사관들 특히 피해자들이 볼 때는 너무나 참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런 네. 상황들이 전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신상 음. 공개라는 측면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동선에 대한 어떤 파악이나 전파까지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음. 거기까지는 좀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상 공개를 하면은 이게 재범을 막는 데 효과는 있나요? 물론 이 어떤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아하. 그걸 통해서 범죄자가 사실 뭐 내가 공개되었다고 해서 범행을 억제하겠느냐 이런 음. 측면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재범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이제 교정에서의 어떤 그 교정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고요. 더 네. 전문화되어야 되는데 음. 예를 들자면 성범죄도 아동 음. 성범죄와 이렇게 유형별로 나누어 가지고 네네. 그 범죄가 동기화되는 범죄자들의 특성들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 그래요? 근데 네. 그러니까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는 자들과 또 뭐 어떤 특정한 대상을 선택하는 유형 이런 자들은 범죄가 동기화되는 심리적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라고 하면 일반적인 그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보다는 보다 네. 더 세밀하게 유형별로 나누어져야 되고요. 네네. 또 인원 자체가 여러 명을 모아놓고 다수의 대상을 상대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는 특징적으로 몇 명씩 아주 효과적인 이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 외국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 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데 최소한 5명을 넘지 않거든요. 아하. 그래서 아주 이 담당자가 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들이 교화될 수 있고 범죄 동기가 음. 좀 낮아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소수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많고 그리고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그러니까 성범죄가 이게 동기화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좀 네, 다르게 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데 전문가들이 많이 예.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다른가요? 특히 아동 성범죄 같은 네. 경우에는 이 사회적 활동이 굉장히 철회되어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하. 그래서 상대방께 어떤 사회생활을 해 나가면서 누군가에게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제안을 거절당하는 것을 아주 극도로 두려워하는 이런 심리적 음.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낮아진 자신의 자존감을 아동을 대상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이상 심리에서 비롯되는 음.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성범죄 자체에서 이 범죄자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네. 통해서 심리적 만족까지 추구하는 이런 아주 아. 파렴치한 네. 무책임한 범죄자들이거든요. 아하.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특정 어떤 유형의 범죄자들하고는 좀 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러들도 이 성범죄 피해자의 대상에 따라서 그 범죄자 유형을 다르게 분류를 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그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을 해서 프로그램도 다르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데요. 네, 자, 이 성범죄자 신상 공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최근에 그 네, 디지털 교도소라고 아시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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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여기에 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생이 억울하다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이트 존폐 여부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거 뭐 이렇게 정말 이런 사이트가 나올 정도로 네. 국민들이 이 성범죄에 대해서 정말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라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공인된 국가 기관에서 검증하지 않고 이런 시스템이 운영이 된다면 음. 억울한 희생자가 음. 나올 수도 있고요. 네네. 또 그 사이트를 운영하는 개인의 어떤 그 감정적인 의견에 따라서 음. 선택되어지기 때문에 네. 아주 이 실체를 밝히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신상이 공개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런 문제들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국가에서 이런 시스템의 필요성을 음. 좀 더 인식하고 다른 방식으로라도 어떤 이 신상 공개 알림이의 시스템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좀 발전해 나가야 음. 되는 계기로 봐야 되지. 사실 이렇게 개인이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좀 위험성이 있고 국가가 이게 얼마나 우리가 국민들이 이 성범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생각을 하고 뭔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으로 네네네.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일용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쏠쏠한 경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주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입니다. 지금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뉴딜 펀드를 조성하겠다라고 했는데요. 20조 원 규모 뉴딜 펀드. 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4조 원씩 해서 모두 네. 20조 원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7조 원은 공공부문에서 되고요. 나머지 13조 원은 민간 부문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정부 계획입니다. 민간하고 같이 돈을 모아야 20조 원이 가능한 거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혜택도 좀 준다고 하고 네네. 국채 수익 이상으로는 이자율을 보장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투자자들은 상장지수 펀드 ETF를 통해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정부가 주도해서 한다 그러면은 뭔가 좀 정부가 줄 수 있는 혜택이 있지 않을까요? 네, 일단 정부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하면 뭐니 해도 세제 혜택일 텐데 그렇죠. 그 뉴딜 펀드에서 보면 뉴딜 펀드 이외에 인프라 펀드가 또 별도로 조성이 돼요. 네네.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목돈을 넣었다. 그런데 배당 소득으로 2억 원 미만의 돈을 받았다 하면 원래는 세율이 14% 정도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걸 9%의 저율과세를 하겠다. 그리고 다른 금융소득하고 합쳐서 세금을 물리지 않고 분리해서 요것만 과세를 해주겠다 하니까 사실 큰 돈을 굴리시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1,000만 원을 벌었다 여기다가 투자를 해서 하면 50만 원 정도 세금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거의 원금 보장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이거 원금 보장하면 안 되잖아요, 펀드는. 그렇죠. 그래서 이 원금 보장이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는데 네네. 정부의 설명은 이거예요.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35%가 정부 돈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7조 원. 그 7조 원은 그 후순위 채권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뉴딜 펀드가 그 투자를 한 마이너스 10% 정도까지는 손실이 나도 네. 투자자들이 돈을 손해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정부 돈으로 뒤를 바치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건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정부는 장기간 그래도 뉴딜 산업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키워주면 어떻게든 수익이 좀 나지 않겠느냐 이쪽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든 손실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보전을 하도록 하겠다라면은 이게 지금 공공에서 7조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결국에는 이거 그러면 세금으로 메꾸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이론적으로 그런 주장은 충분히 가능한 구조인 것이 보면 어쨌든 정부가 원금을 보장하는 구조로 사실상 설계돼 있다. 이 얘기는 만약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면 세금으로 메운다는 얘기니까 네. 충분히 그런 그 이론이 제기될 수 있는데 정부는 아마 이 혜택을 줌으로써 시장의 어떤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고 부동산으로 가려는 돈을 좀 흡수하고 이러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복리에 더 그 합당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우선순위를 그쪽에 두고 있는 거고 뉴딜 펀드가 지금 뜬다 하고 뉴딜 한국형 뉴딜 관련 산업이 수혜주로 떠오르니까 실질적으로 관련 주식의 주가가 좀 뛰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도 정부가 정책적인 노력을 하면 이 펀드가 나라 돈으로 원금 물어주는 상황까지는 안 갈 거다. 정부가 이런 그 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도 큰 상관이 없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네. 사실 이게 정부에서 펀드 만든 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그렇죠. 잘 기억해 보시면 음. 바로 전 정부의 통일 펀드가 있었고요. 맞아요.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녹색 펀드가 맞아요. 있었는데 네. 이 막판에 흐지부지 됐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이 정권의 그 중반부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다음 정권에서도 유지가 될 것이냐 이런 문제의식이 좀 있는데
인프라 펀드의 경우에는 장기간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일단 음. 돈을 투자를 하면 어찌됐든 돈이 이쪽에 좀 머물러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인프라 펀드라는 건 어쨌든 손실을 보기는 어렵다.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례를 생각하면 요거 약간 좀 헷갈리는데 이런 부분도 음.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에 어느 정도 투자가 이루어질 거냐 이건 아직 윤곽이 안 아하. 나왔거든요. 포트폴리오가 안 나왔군요. 네, 포트폴리오 좀 지켜봐야 될 건데, 네. 큰 돈을 많이 굴려봤던 공공부문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산은혜라든지 네. 이런 쪽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으로 음. 상황을. 알겠습니다. 자, 3기 신도시 내년 7월부터 사전 청약을 실시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네. 정확히 네. 언제부터 그리고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인천 계양구를 시작으로 해서 내후년까지 6만 가구 분양한다. 네. 그리고 사전 청약은 내년 7월부터 시작을 한다는 건데요. 네. 무주택이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거주 요건이나 신혼부부 특별 공급 등등은 기존에 분양 받으셨던 그 조건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청약 당시에는 그 조건을 충족했는데 나중에 이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전 청약 당시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 기준만 충족을 하시면 나중에 상황이 달라져도 그 당첨돼 있는 그 자격은 박탈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만약에 공공분양을 내가 어딘가에 당첨이 됐다 하면 네. 다른 데에 또 넣어서 당첨되실 수는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과천 정부청사나 뭐 태릉 이런 쪽은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거기가 굉장히 알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 과천의 경우에는 알짜다, 네. 강남권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태릉은 규모가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건지 관심들이 많았는데 이쪽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고요. 과천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반대가 좀 심한 편이에요. 과천도 태릉도 그렇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여당의 그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당선이 돼 있는 상황인데 과천에서도 과천시장이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 이런 식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말씀 맞아요. 한번 드렸고요. 태릉에도 가불병 모든 의원들이 우리 동네는 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당 안에서도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고 과천 같은 경우에는 지어서 분양을 하면 상당히 가격이 뛸 것이다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흡수할 건지 가격 급등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만간에 그 분양 계획을 내놓는다고 하네요. 지금 8.4 공급 대책 한 달 지났어요.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이게 좀 일러 보이는데요. 네. 그 시장 상황을 단정하는 게 좀 사실은 어려운 문제거든요. 아직 얼마 되지 않았기도 했고 코로나19의 재유행이 8월 초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부동산으로 갈 정신들이 없는 거예요. 애들 학교도 못 가고 있는 이 마당에 이제 그렇죠. 다시 부동산으로 정신을 쏟기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이른바 공황 구매는 상반기에 꽤 많이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네네. 6월에 대책이 나온 이후에. 그래서 현재 시장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라기보다는 급매물들은 좀 소진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실거주 요건을 채우거나 갭 투자 없이 못 사는 분들은 좀 가라앉아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관망하고 있지만 매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가 안 되는 걸 안정으로 볼 수 있느냐.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부가 원하는 2, 3년 전 가격 수준으로 집값이 떨어질 거냐. 이거는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나 다주택자 물량이 다 소진되고 나서 내년에 종부세가 오른 채로 이제 부과될 때쯤 그때 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전세는 어떤가요? 전세 시장은 뭐 여전히 강세입니다.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 네. 물건 자체가 없어요. 그렇군요. 아이고, 또 세입자분들이 발을 동동 구르실 것 같은데요. 자, 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냥 뭐 일일이 매출이 얼마나 감소되는가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 업종별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기로 이제 가닥을 잡는 것 같아요.
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런 취지로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소득 증명을 하는 과정이 좀 번거롭다. 네네. 다른 한 가지는 사전 심사하다 보면 뭐 차 떼고 포 떼고 이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는 이 스케줄이 뒤로 상당히 밀릴 수 있다. 그러니까 돈 주고도 효과를 제대로 못 볼 수 있다. 이게 정부의 고민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여당에서는 사전 심사 건너뛰자. 최소한의 확인만으로 기존의 증빙 서류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고 선별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쓰는 대신에 조금 더 빨리 효과를 보자. 그래서 소득증명을 건너뛰자는 건데 대표적으로 보면 뭐 PC방, 노래방처럼 이 고위험 업종으로 분류가 돼서 번번이 영업을 못 하시게 된 분들부터 지원하자. 이런 취지에는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문제는 우리도 피해는 많이 봤는데 왜 우리는 도와주지 않아요? 라든지 가게 규모가 다른데 왜 우리가 저런 작은 가게하고 똑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불만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형평성 논란은 완전히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지금 전액을 국채로 충당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러면은 이제 재정 건전성 얘기가 안 나올 수 없겠는데요? 그렇죠. 그 4차 추경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뭐 거의 어김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1년 동안 4번의 추경을 한 게 61년 이후 59년 만이거든요. 네네. 근데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보면 61년이면 전후 재건이 필요했던 상황이고 지금의 상황은 그 정도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3월, 4월, 7월에 이미 그 상당 부분 국채 발행을 통해서 메운 부분이 있고 37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가 발행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나랏빚이 한 850조 원 정도, 내년에는 945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내년이라고 상황이 확 좋아질 거냐 또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오늘 국책 연구기관인 KDI가 내년에도 V자 반등은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아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마이너스 1.1%까지 네.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상태여서 세금도 많이 안 거칠 것 같고 추경은 필요하고 해서 당분간 이 재정에 구멍이 나는 상황은 감수하고 가야 할 아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쏠쏠한 경제 이야기 나누는 경제 탐구 생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이 지금 이제 우한을 봉쇄한 지 7개월 반 만에 네, 사실상 코로나19 우리는 종식 끝났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본토에서 신규 확진자가 한 달 가까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달 중에 전면적으로 정상화하는 쪽으로 복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지금 본토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확진자가 안 나오고 있고 네. 해외 영유입 사례만 한 10여 명 수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일부터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다가 처음으로 태국을 비롯한 8개국에 베이징 직항편을 허용하면서 조금씩 네. 문을 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코로나가 중국에서 종식이 됐고 산발적으로 발생해도 즉각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베이징에 있는 인민대회당에서 중난산 공정원 원사 등 코로나19 유공자를 직접 표창하는 그런 뭔가 왜 짜증이 나죠 지금? 다들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계속 각 전 세계로 퍼뜨려 놓고. 네, 그래서 거대한 노력을 쏟아부어서 코로나19 전쟁에서 중대하고 전략적인 성과를 거뒀다라면서 시 주석이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중국 책임론이 세계에서 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은 공개적이고 투명했다라면서 단 한 명의 환자도 포기하지 않고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놓치지 않았다. 뭐 이런 강조를 했는데 지금 세계에서는 지금 뭔 말이냐 약간 이런 반응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지금 중국 정부가 왜 확진자가 안 나오냐면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는 확진자로 분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가 문제가 항상 있긴 하죠. 네, 그래서 지금 무증상 감염자와 해외를 통한 감염 사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만 살펴보면 8월 16일 이후에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 중에 확진자가 5명이었는데 그중에 3명은 두 분은 우리나라 국민이었지만 3명이 중국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증상이었는데 와서 해보니까 지금 나온 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지금 이렇게 뭐 사실상 승리했다라고 해도 안전하게 완전한 상황은 아니다. 지금 이런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할 말은 많은데 네. 하지 않는 그렇죠. 것으로 네. 짜증은 굉장히 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내년에 어떤 뭐 상관없이 일단은 이제 도쿄 하계 올림픽을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에요. 네, IOC 부위원장인 호주 출신의 존 코츠 IOC 조정위원장이 네. 7일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코로나19가 있든 없든 도쿄 하계 올림픽은 무조건 2021년 7월 23일에 개막하겠다. 네네.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정위원회라는 곳이 차기 올림픽 유치 지역 조직위원회의 대회 준비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코츠 IOC 위원이 지금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대회 준비를 총괄하는 IOC 조정위원회의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언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인 건데요. 그래서 일본의 개최 목표대로 지금 뭐 2011년에 강타한 대지진의 악몽에서 벗어난 재건과 부흥의 대회이자 코로나19를 정복한 대회가 돼야 된다라면서 정상적인 개최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까지 이제 준공이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다 지어졌다고 합니다. 경기장이요. 완성이 됐고 선수촌 시설, 수송 대책 등이 다 훌륭해서 바흐 IOC 위원장이 지금껏 본 대회 준비 과정 중에 최고라고 극찬했다라면서 개최 추진을 하는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IOC랑 도쿄올림픽 조직위 관계자들이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보호 대책, 각종 대책들이 선수들의 일본 입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중을 채울지 경기장 안전을 어떻게 유지할지 뭐 이런 문제를 논의하면서 결국 지금 어떻게든 열겠다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럴 때는 사실은 뭐 재정적인 문제가 끼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네. 일본 내 여론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아하.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을 못 하신 분들이 많아서 내년으로 미뤄진 올림픽 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분이 나는 못하겠다라는 분이 한 20%나 되는 것으로 지금 여론조사 나타났고요. 교도통신이 조사한 결과 내년에 여름 올림픽을 여는 것에 반대하는 일본 기업이 절반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본 국민이나 기업들은 그렇게 바라진 않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계권이나 이런 게 걸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IOC랑 일본 도쿄올림픽 네. 조직위원회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꼭 사활을 걸어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지금 굉장히 코로나19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은 네네. 상황에서 더 타격을 입게 될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본 국내에서는 그렇게 좋은 여론이 일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중국에서는 코로나와의 전쟁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해버리고 네. 뭐 쓰레기는 다른 나라로 다 밀어버리고서는 우리는 그러니까요. 깨끗해하고 좋아하는 네.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기분이 좋진 않은데요. 네, 다음 이야기는 알렉세이 나발레이 푸틴 대통령이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게 뭐였죠? 노비촉. 네, 노비촉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다. 네. 그래서 지금 독일로 옮겨졌었는데 정신을 차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18일 만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말을 걸 수 있는 상태까지는 된 것으로 지금 네네.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제 이 중독 상태가 너무 심했으니까 네. 앞으로 장기적으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는데 그게 남는 건지 안 남는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아하. 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불똥이 어디로 튀었냐면 메르켈 독일 총리가 러시아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연 가스관 사업이 있습니다. 노드스트림 2라는 것이 있는데 드디어 독일 쪽에서 이걸 지금 러시아가 이 사건 조사에 좀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를 재고할 수 있다. 이런 방침을 좀 내놨습니다. 거의 다 완공이 됐을 텐데요. 90%가 완공이 됐습니다. 근데 아하. 작년 12월에 미국이 경제 제재를 걸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그 90%까지는 됐지만 그 이후에 진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러시아 서부에서 출발해서 독일 북부까지 이르는 1225km에 이르는 해저 가스관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이게 완공되면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양을 2배로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메르켈 총리가 그동안 미국이 굉장히 싫어하고 압박을 네.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좀 강행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걸 재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입장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발리 독극물 테러는 대러시아 경제협력과 별개로 다뤄줘야 한다라고 주장을 지난달 28일까지만 해도 했는데 네. 대내외적으로 그 이후에 러시아에 대한 규탄 제재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아하. EU에서도 그렇고 지금 독일 장관들, 독일 여야 의원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좀 재고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도 그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도와주지 않으면 협조하지 않으면 이걸 재고해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건데요. 안 그래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다음부터 그 유럽연합이나 그 유럽 쪽하고 제재 지금, 걸었었죠. 러시아 네. 간의 관계가 안 좋았는데 이번 사태에서 러시아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훨씬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에 대해서 지금 무역 문제들을 많이 걸어서 갈등을 그렇죠. 빚었잖아요. 그래서 좀 멀어졌는데 이번에 이 일을 계기로 미국하고 유럽 간의 관계는 다시 개선될 수 있다. 좋아진다고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설마. 아니 근데 좀 그럴 수 있겠는 게 이게 네. 미국한테 정말 욕 바가지로 먹으면서 계속 아, 했던 그럼요. 거거든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막 대놓고 뭐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러시아한테 볼모가 될 수 있다. 네, 뭐 그거 다 수입하면서 네. 뭐 하는 거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막 메르켈 총리한테 약간 모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수모를 다 받아가면서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러시아한테 어떻게 좀 해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메르켈 총리로서도 이거를 쉽게 포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네. 이도저도 못하는 약간 어려운 입장이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전해주시죠. 이게 이런 광고를 계속 나온다는 게 사실은 네. 굉장히 좀 안 좋은 불길한 전조 같은데 이 남아공에서 한 샴푸 광고를 두고 흑인의 여성의 머리카락이 푸석하고 네. 또 백인 여성의 머리카락은 이제 뭐 건강하다고 표현을 네네. 했는데 이게 뭐 찰랑찰랑. 윤기가 나고 뭐 네네. 이랬다는 얘기겠죠. 그런 식의 인종차별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어요. 남아공 회사, 그러니까 미용과 건강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클릭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근데 자사 홈페이지에 샴푸를 광고하면서 흑인과 백인의 머리카락 사진을 비교하는 그런 사진을 실었는데 흑인의 머리카락 밑에는 푸석하고 손상됐다, 곱슬하고 칙칙하다 이런 설명을 달았습니다. 반면에 옆에 있는 백인의 금발 머리카락 사진 밑에는 건강하고 평평하다, 정상적이다 이런 설명을 붙인 거예요. 이 광고를 만든 곳은 다국적 생활기업인 유니레버의 모바일 관리 브랜드 트레제메가 제공한 것으로 네네. 알려졌습니다. 지금 남아공 야당인 경제자유투사당이 이렇게 비뚤어진 인종차별이 남아공에서 계속되는 걸 용납하지 않겠다라면서 시위에 나섰고요. SNS에서도 시민들이 인종주의 타파, 흑인 머리카락도 정상이라는 해시태그를 달면서 지금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작년에 흑인으로는 8년 만에 미스 유니버스가 된 사람이 미스 남아공이었어요. 네네. 조지비니 툰지라는 사람이었는데 이거는 흑인의 삶에 대한 무례일 뿐 아니라 조직의 다양성이 결여됐다는 증거라고 비판을 했고요. 게다가 남아공에는 흑인 인구가 80%나 그렇죠. 되는데 네.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결국 논란이 커지니까 클릭스가 4일에 깊이 사과합니다라면서 광고 사진을 내렸고요. 대표도 사과한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제공했던 곳이 유니레버 남아공 측이었는데 여기도 인종차별적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이미지를 쓴 데 대해서 사과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왜 흑인이 머리를 앞으로라고 네네.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너무나 인종차별적인 게 명확해서 뭐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네, 외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떠나느냐 남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지난 2주간 축구 팬들 그리고 사실은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았던 이슈인데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의 이적설입니다. 네, 호날두 형이 그러고 떠난 이후 이제 우리 형은 메시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 팬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FC 바르셀로나와 법정 분쟁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결국에는 구단에 남는 것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 팬들이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하는데요. 메시의 이적 이야기 왜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메시와 바르셀로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네, 국내에서 FC 바르셀로나 관련 소식에 대해서만큼은 이분만큼 아는 분이 없습니다. 네, 송영주 스포티비 축구 해설위원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것부터 사실인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위원님 댁에 카탈루냐 기가 있다고. 네, 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
그렇게 성스러운 길을 걸어놓지는 않죠. 그렇게 성스러운 길을. 네, 먼지 쌓입니다. 그럼 잘 보관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메시 선수 이적설 사실 저는 이제 굉장히 야구광인데 뭐 저도 알 정도니까 네. 이게 뭐 무지무지하게 뭐 화제가 되고 또 논란이 됐어요. 네, 일단은 어쨌든 바르셀로나에 남는 걸로 결정이 네. 됐다고요. 일단 메시가 지난달 26일 바르셀로나의 브로펙스로 계약 해지 요청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는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계약상 시즌이 끝나면은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는 게 메시 쪽의 주장이었고요. 네네. 바르셀로나는 그 조항은 6월 10일까지만 적용이 된다. 근데 6월 10일 이후에 얘기했기 때문에 바이아웃 금액 7억 유로 약 1조 원 정도를 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결국은 지난 5일 날 스페인 현지 언론과 메시가 인터뷰하면서 잔류를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랑하는 바르셀로나하고 법정 싸움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바르셀로나 하면은 메시고 메시 하면 바르셀로나잖아요. 어릴 때부터 유소년팀에 있었고 뭐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만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얼마나 메시가 바르셀로나를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FC 바르셀로나뿐이 아니라 바르셀로나라는 곳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건 굉장히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었거든요. 네, 메시가 2000년도죠. 13세의 나이에 바르셀로나에 네. 입단을 했어요. 그래서 바르셀로나에서 20년 동안 뛰었죠. 네. 근데 메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머릿속의 최고의 스타, 그 스타는 곧 축구계에서는 메시일 거예요. 그 정도의 선수거든요. 그래서 뭐 리빙 레전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기록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통산 731경기 나와서 634골을 넣었습니다. 그 정도의 득점력을 갖고 있는 선수니까 이 선수가 바르셀로나의 상징 같은 이 선수가 떠난다고 하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메시 선수가 골을 넣을 때는 어쩜 저렇게 쉽게 넣지? 막 이런 생각. 맞아요. 왜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축구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어려운 플레이를 쉽게 하는 선수가 네. 잘하는 선수다. 근데 메시는 말 그대로 매직 같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메시 선수에 대한 평가는 모두가 최고 중에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메시가 이적을 한다면 축구계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축구의 역사가 바뀔 수 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메시의 이적에 대해서 세계 언론들이 다 주목을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럼 왜 이적 이야기가 나왔나요? 일단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은 바르셀로나가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에게 2대 8로 대패를 당합니다. 네, 맞아요. 말 그대로 참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패배 때문에 메시가 이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쌓인 게 있겠죠. 네, 계속 쌓여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메시는 1년 내내 바르토메우 회장에게 팀을 떠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르토메우 회장이 야 시즌 끝나고 얘기하자. 시즌 끝나고 나서는 네가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왔다고 해요. 그래서 메시 입장에서는 6월 10일은 시즌 중이었으니까 네네. 시즌 끝나고 나서 팩스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런데 메시는 아마도 구단 수뇌부들의 운영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단 수뇌부가 언론을 좀 이용하면서 선수들을 탓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언론 플레이. 네, 그거에 대한 불만감이 쌓였고 또 한 가지는 메시가 그동안 바르셀로나의 전성기를 이끌어왔지만 이제 바르셀로나는 세대 교체가 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고 나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바르셀로나는 좀 젊게 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보다 나 없이 잘해봐라 볼 것 같은데 약간 그게 더 많지 않을까요? 네. 지금 온 선수들 물론 다 훌륭한 선수들이지만 새로운 그런데 선수들. 메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고향 같은 곳이라서 자기 고향 같은 곳이 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홀대한 거 아니에요 혹시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네. 네, 구단 수뇌부 쪽에서는 좀 홀대했다고 볼 수가 네. 있는데 물론 일부 축구 팬들은 야, 그 정도의 연봉이 홀대라면 최고 연봉 받거든요. 네. 네, 아니 홀대는 아닐 최고 것이다 연봉은 이렇게 당연히 얘기하기도 받아야 해요. 할 사람이고 저는 뭐 메오대전 있기 전부터 메시가 더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긴 한데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최고의 선수니까 그렇지만 심적으로 느끼는 약간 뭐랄까 조금 나이를 드셨네요라고 하는 취급하는 듯한 느낌이라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 선수들도 같이 뛰던 선수들 되게 많았는데. 그런데 바르셀로나는 메시 중심의 팀이에요. 그러니까 메시가 활동량이 적다는 비판을 듣기는 하더라도 항상 골을 넣고 그렇죠. 도움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팀이 메시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메시도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아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구단 수뇌부가 하는 행동 자체가 비전이 없다고 본 겁니다.
어허. 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맞춰서 팀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선수 영입하는 거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필요한 곳에 돈 많이 써서 선수 데리고 와서 여기 메꾸고 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선수 데리고 와서 메꾸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또 문제가 생기고 이게 반복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메시 입장에서는 아 이제는 내가 떠나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축구 팬들이 이 메시 팬들, 특히 메시 팬들이 지금 이 원흉으로 FC 바르셀로나 회장을 짚고 있습니다. 네, 왜 바르토메오 그런가요? 회장이죠. 네, 바르토메오 회장. 왜요? 왜 그런 거예요? 일단은 바르토메오 회장이 구단 운영을 잘 못했죠. 잘 못했고. 네, 이거는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네. 성적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가 등장한 다음에 바르셀로나가 라리가에서 그러니까 스페인 프로리그에서 10회 우승했고요. 네. 유럽의 각 리그 챔피언들 또는 그에 준하는 팀들이 모여서 경쟁을 펼치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4회나 우승을 했어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성적이 좋지 못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대패를 당하는 경우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럼 성적도 내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고 최근 젊은 미드필더 아르투르하고 좀 베테랑 미드필더 피아니치하고 같이 스왈디브를 하는 계약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나 손해보는 계약이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좀 맞춰놓기 위해서 그 계약을 성사시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바르셀로나가 재정적인 어려움도 지금 겪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 가운데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리빙 레전드 베스트 오브 베스트 메시에게 이 정도의 대우를 했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아하, 그렇군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그런 약간 이 상황을 빗댄 동영상 같은 걸 봤어요. 네, 자꾸 까먹었는데 하여튼 막 뭐가 이렇게 날라오는데 메시의 얼굴을 한 그게 막으려고 막 하다가 결국에는 이만한 돌을 막고 있는데 등 뒤에서 이렇게 막 화살을 막 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몰라 하고 딱 놔버리면서 이게 무너지는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바르토메오 회장도 약간 좀 거취가 불안정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바르토메오 회장이 지금은 내려올 때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2021년 3월 15일 날 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다가오는 3월에는 회장이 바뀌겠죠. 네네. 다만 회장 선거에 나가는 후보들이 지금 빨리 내려와라. 요 시간 동안 지금 버리는 시간이 된다. 그러니까 빠르게 회장을 바꾸고 리빌딩에 들어가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스페인 언론 쪽 보도였는데 메시 이적설이 굉장히 뜨거웠을 때 바르토메오 회장이 메시가 잔류한다면 나는 떠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약속을 지켜줘. 네, 그런데 메시가 잔류 선언을 했는데 지금 인터뷰를 다 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버틸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나올 걸 알고 네. 인터뷰를 안 하는 걸로. 네. 아, 사실 이 바르셀로나 하면은 뭐 많은 분들이 정말 팬들이시고 FC 바르셀로나 희한하게 레알 마드리드보다 FC 팬들 바르셀로나 팬들분들이 더 많지 않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레알 마드리드가 더 많아요? 아니요. 나만 그랬나? 거의 비슷해요. 아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오. 레알 마드리드는 갈락티코 정책이라고 해서 슈퍼스타들을 데리고서 챔피언스리그에서 최다 우승을 기록한 팀이기 네네. 때문에 세계적인 인기가 굉장히 많고요. 바르셀로나도 세계적인 인기가 많고요. 네. 그래서 두 팀의 대결을 엘 클라시코라고 해서 그렇죠. 더 클래식. 네. 네,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경쟁심도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엘 클라시코 같은 경우에는 모든 축구 팬들이 다 지켜보는 축구 경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인기가 많다, 어느 쪽이 더 대단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좀 안 좋고요. 아하.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네. 네, 제 댓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야구 팬이랑 상관없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역사 때문에도 사실 맞습니다. 유명한 거잖아요. 네. 이게. 뭐 프랑코 독재 시절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때부터 엉킨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라리가 얘기할 때는 마드리드의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FC 바르셀로나 얘기를 하지만은 바스크 지방의 빌바오 얘기도 하고 그쪽은 저 알아요. 거기는 자기네 고향 사람 아니면 받지도 않잖아요. 네, 선수로. 맞습니다. 네, 전통을 굉장히 네. 중시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색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근데 그 가운데에서 라이벌 의식은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가 가장 세니까. 그래서 라리가 최다 우승이라든가 코파델라이 최다 우승이라든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양 팀은 경쟁을 해요. 그런데 과거에는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던 시절에는 레알 마드리드는 호날두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메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더 뜨거웠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호날두가 떠난 다음에는 이제 메시가 중심이 계속 되면서 라리가 자체를 좀 이끌어가는 느낌이었지만은 지난 시즌에 코로나19로 리그가 중단됐다가 재개된 네.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했어요.
그러면서 바르셀로나는 더 비판에 휩싸였던 아하. 그 가운데 챔피언스리그에서 또 대패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메시의 이적설까지 터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바르셀로나는 리빌딩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메시 얘기를 다시 돌아와서 계약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럼 1년 후에 옮길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메시를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일을 해내야 돼요. 일단은 회장이 바뀌겠죠. 3월 15일 날. 네네.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체질 개선에 나가야 됩니다. 이 체질 개선이라는 게 선수단 리빌딩뿐만이 아니라 구단 운영진, 시스템, 변화가 다 필요해요. 그런데 메시 입장에서는 수뇌부가 바뀌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사비 에르난데스 같은 레전드 출신의 감독이 온다면 잔류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 시즌처럼 계속해서 비전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다? 그러면은 메시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 끝난 다음에는 걸어 나가겠죠. 한마디로 바르셀로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메시가 마음을 먹을 것이다. 아, 그렇군요. 근데 왠지 그래도 다른 데 가면은 그 기분이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야구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모든 스포츠 팬이 은근히 로맨티스트예요. 네, 낭만적인 것을 찾아요. 네. 스포츠 내에서. 근데 스포츠라는 게 정말 웃긴 게 냉혹하거든요. 그리고 어찌 본다면은 구단 운영이라든가 선수하고 구단 관계는 정치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팬들은 낭만적으로 바라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가 원클럽맨 바르셀로나에서 데뷔해서 바르셀로나에서 은퇴하면서 네. 바르셀로나만의 레전드로 남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모든 팬들이 메시가 남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또 현실적으로 보시는 팬들은 메시가 이렇게 마음고생을 했는데도 1년 더 잔류해줬어. 그럼 그다음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런 거예요. 야구에 빌리한다면은 데릭 지터가 양키스에서 시작해서 끝나야지 이게 맞지. 그렇게 맞지. 했죠, 사실은. 네. 근데 갑자기 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간다 뭐 이러면은 왜 막 이상한데 막 네. 이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보스턴 간다 막 이러면 이제 보스턴 난리 나는 가면은 거죠. 그거는 이제 역적이 되는 네. 거죠. 네. 하여튼 오늘 그래서 메시가 어쨌든 지금은 잔류를 하기로 했고 1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고 짚어봤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영주 스포티비 축구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6시 1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